한 나라의 중심부인 만큼 다양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북장로교 중심의 선교 역사를 따라가 볼 텐데요.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도착한 이후 각 나라와 또한 선교단체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부산과 제물포를 거쳐서 이곳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은 이곳 서울에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서울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어떤 선교 이력이 남아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전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통제부터가 이제 저 밑에 목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 네, 광주, 공주, 청주 이제 다 인천까지 돌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 보니까는 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이 굉장한 또 선교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 행정 중심이고 당시엔 군주제 국가였으니까 군주가 있었던 곳이고 모든 외국인들이 세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문호가 개방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서울에 들어오는데 당시에 그렇게 자유가 없었거든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딱 정해진 장소밖에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울에 일단 들어오셨고 처음서부터 평양을 가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제 정해진 장소는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 곳이고 정동에서 이제 일찬 기반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허락이 되면서 서울 바깥으로 나가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의 출발지, 선교사님들이 도착했던 곳은 부산일 수 있고 인천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제 서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점으로 볼 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서울의 주둔이 아니죠. 서울에 이렇게 상주하셨던 그런 교단이라든가 선교단체가 꽤 많았겠네요. 초기에는 그래 많지 않았고요. 초기에 이제 한 번에 다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제일 처음 들어왔던 것은 이제 북장로교 선교부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그것이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이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이제 북장로교 선교부와 북감리교 선교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두 선교부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차이를 두고 이제 성공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감리교회, 남감리교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회 들어오고, 그 전에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카나다 장로교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884년부터 시작해서 1890년대까지 주요 교단들의 이제 선교부가 전부 서울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딱 서울에 왔으니까는 그럼 서울 어디서부터 보는 게 선교의 역사를 딱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출발점은 정동이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조선 정부가 허락한 것이 외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정동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한국 선교의 출발은 정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부들이 대부분 다 정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동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출발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첫 번째로 정동을 한번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서울시청과 인접해 있는 정동은 예로부터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청역에서부터 고즈넉한 돌담과 가로수가 있는 독수궁 길을 따라갔다 보면 현대와 과거의 모습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역사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 저와 교수님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곳이 정동이면 어쨌든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의 어떤 주거지, 그다음에 선교 센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또 보면 지금 이게 저 덕수궁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예.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거하던 주거 지역이고요. 요
우측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거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가 이 정동에서 출발을 하는데 예. 감리교와 장로교, 그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구세군 성공회. 선교사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를 출발시키는 그런 장소였고, 선교 타운이네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타운인데 이제 그렇게 자리 잡은 이유는 조선이 이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으니까 네. 한 지역에만 거주하도록 제한을 시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외국 사람들이 다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사관들도 초기 대사관들은 다 정동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부 외국 사람들은 정동에 살았어요. 그냥 외국 사람들 보려면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도 또 뭐 선교사들의 뭐 진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네.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곳이 정동이었죠. 미국 북장로회와 감리회가 자리하며 서울 기독교의 중심이 된 정동. 개신교 최초의 조직교회라 불리는 세문안교회도 이와 여대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여학당과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이자 정동 제1교회 전신인 정동교회도 모두 이 정동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동은 지금까지도 선교사님들의 그 족적이 많이 남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많이 없어진 곳이 아쉽긴 하지만 네. 남아있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덕수궁 길을 따라서 들어오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감리교 지역, 이제 장로교 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곳곳에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이 숨어 있는 곳들이 있죠.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제 오늘 첫 번째 찾아가는 곳이 사실은 알렌이 살던 집터인데 예. 지금은 이제 알렌의 집터는 없어졌고 네. 덕수궁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네. 중명전을 짓게 돼요. 근데 바로 그 중명전터가 네. 알렌의 집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중명전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가도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역사의 흔적들. 기독교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기 위해 성지가 좋다 팀은 오늘도 또 걷고 또 걸어봅니다. 오늘 문 닫는 날 아닌가? 바깥에서만이라도 그냥 볼 수 있으면 가는 날이 장난이네. 좋은가 봐요. 문 닫았. 바깥에서 찍게 되면 바깥에서.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봐도 그리고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선교사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리한 터가 바로 이 중명전이 자리하고 있는 이 터입니다. 본래 알렌 선교사의 집터이자 정신여학교의 발상지였던 이곳.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가 부지를 매입해 황실에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금은 알렌 선교사의 사택 대신 중명전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후에 이제 덕수궁이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중명전이 세워지고 알렌은 이제 집터가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근데 이곳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알렌의 집터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후에 그 지금 정신중고등학교가 되죠.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되는데 정신여학교가 출발한 곳이기도 해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알렌의 집에서 했으니까. 그 앨러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이제 그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알렌의 집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신여학교의 사실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 알렌 선교사는 실제적으로 의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네. 알렌이 실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한 것은 불과 한 3년, 그렇죠?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올 때는 외교관 신분으로 와요. 의사가 아니라요? 의사가 아니고 외교관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미국 그 영사관에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좀 지나서 그가 이제 영사가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표가 되죠. 그래서 그가 평생을 사실은 외교관으로 살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의 사역보다는 외교관으로서의 사역을 길게 했고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렌 선교사의 역할이 그러면 없었느냐? 없었냐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이제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침탈을 당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렌 선교사가 외교관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유리한 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을 돕는 역할. 다른 선교사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해준 것이 알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록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짧았지만 그 이후에 이 제한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뒤에서 돕는,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많이 했던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였다. 그렇게 보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살던 집이 이렇게 되고 정신여학교가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뭐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사실은 이 건물은 우리나라 치욕의 역사의 장소거든요. 이것이 저희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강제 체결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요? 이 장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알렌이 계속 살았으면 이 장소에서는 아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치욕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무력에 의한 강압 속에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도 없이 이루어진 을사늑약.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민족의 역사 현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러한 아픈 역사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선교사들의 족적을 찾아보면서 또 우리 거기에 이렇게 묻어있는 우리 역사, 근대사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중명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니까요. 그럼요. 그것은 반성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터가 이렇게만 돼서 이제 우리 지금 아쉬운데 바로 그 담이 저 앞에 이제 담인데 저쪽 건너편이 예원학교예요. 예원학교. 예원학교인데 알렌이 선교사가 언더우드보다 그러니까 한 1년 7개월. 정확하게 한 7개월 먼저 들어왔어요. 7개월 먼저 들어왔는데 그래도 옛날에 군대 가면 하루를 짬밥수로 계산하는데 7개월은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그렇죠. 긴 건데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준비해 주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언더우드의 집을 바로 담 하나 사이로 저 예원학교 지금 운동장가 언더우드 집입니다. 저 집터가요? 집터가. 그러니까 알렌하고 언더우드 집하고 그냥 담 하나 사이에 우리 앞에다가 내가 집터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의 집터가 장로교 선교사들의 집터가 이제 이쪽에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의 집, 그다음에 헤론의 집이 이제 헤론이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니까 헤론의 집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알렌 선교사 집하고 같이 연대해서 옆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언더우드는 거기서 사역을 했고 또 언더우드의 집이 한국 장로교 역사 속에서는 최초가 많아요. 모든 게 그러겠죠. 많이 언더우드 집에서 다 시작이 됐으니까 언더우드가 자기 집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회의도 거기서 했고 뭐 하자는 결정도 거기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우리 교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언더우드의 집에서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언더우드의 집은 예원학교 운동장이 되고 말아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명전에 와서 담 너머로 이제 이렇게 까치발하고서 여기가 언더우드의 집이었다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곳이 되고 말았지만 한국 근대사와 격변기에 선교 역사가 다 함께 묻어 있는 곳이 중명전과 예원학교 터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특별히 장로교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역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걷는 길 한 120여 년 전 그 언더우드라든가 알렌이 살면서 왔다 갔다 왕래했던 그렇죠. 이 길인 거잖아요. 요 이게 골목길이 옆에 이 건물으로 전부 요 골목길이 알렌이나 언더우드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기억. 그렇죠. 130여 년 전 알렌 선교사가 기독교의 문을 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화의 꿈을 품었던 이곳.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생각하니 왠지 정동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참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이거 역사를 알고 나니까는 여기 몰랐을 땐 그냥 이 골목길이었었는데 아, 이 길이 예전에 이런 분들이 살았구나. 그리고 이거들을 통해서 알렌 집으로도 오고 언더우드 집으로도 오고 어떤 뭐 우리 근대사의 격변기의 사건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서양 사람들이 좀 이상한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봤던 시대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구경하러 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걷듯이 이곳에서 목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은혜의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님들.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화 고등학교고 박물관이라고 써 있는데 또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화여고 이제 후문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심승기념관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온 것은 심승기념관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심승기념관 터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했던 경신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 길 건너잖아요. 예. 언더우드의 집이 바로 길 건너니까 길 건너에 이제 집에서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데 마침 요터가 이제 여기에 집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내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학교를 위해서 이 건물, 이 터를 이제 마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이 건물을 사서 여기서 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신학교가 사실상 언더우드의 집에서 나와서 첫 번째 세워진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언더우드의 집에서 했던 학교가 이제 언더우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된 건물로 학교를 하던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이 이제 경신학교가 여기 있다가 장로교 선교부가 정동을 이제 떠나게 돼요. 그것이 종로 5가로 떠나게 되는데 그 종로 5가로 떠나게 될 때 장로교 선교부가 이 터를 다 팔아요. 팔게 되면서 이것을 바로 감리교 쪽에서 이제 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화여고에 이제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됐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여기에 교실도 사용했고 기숙사도 사용했고 그랬던 건물이 되죠. 장로교 선교부가 시작했던 학교인 경신학교가 출발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곳이 바로 이 지금 심승 기념관으로서 이화여고 그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 터가 경신학교 터다.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교육을 통해 조선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서울 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서생안을 모아 먼저 고아 학당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그의 교육 선교는 훗날 김규식, 안창호 선생과 같은 인재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이렇게 학교 사역, 교육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네.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 네. 그것이 1893년에 이제 장로교 선교부하고 감리교 선교부가 종합적으로 이제 또 협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주력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선교 거점이 마련되는 곳에서는 이제 학교를 한다. 네, 그것이 그때 결정에 의해서 각 선교부가 교파와 관계없이 예.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학교들이 선교 거점이 있던 도시에는 전국에 네.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게요.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러한 그 선교사들의 교육 사업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볼수 그러니까요. 있고. 그 당시에 만약에 학교가 세워지지 않고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으면은
그런 교육이 안 훨씬 됐을 거고 늦었죠. 또 우리는- 의료가 안 됐고. 그렇죠. 우리는 식민지 교육밖에는 못 받았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식민지화돼서 결국 우리 독립의 의지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개연성이 많죠. 뭐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걱정까지도 해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의 역할이 컸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그 학교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초기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다 그 미션스쿨 출신들이라고요. 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초기 선교사들이 이 교육 사업을 전개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자 알려두고 뭐 우리 계몽운동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 의식을 깨우쳐주는 역할, 또 나아가서 우리 독립의지를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던 것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큰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교육의 장을 열었던 선교사들.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시야를 높여주었는데요. 학생들이 나라의 인재와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 성산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좀 뭔가 달라요. 모습이.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이제 중국인 교회예요. 중국인 교회요? 중국인 교회인데 그것은 선교사들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관계가 없는 것은 동시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의 영향이 있어요. 데이밍 선교사라는 선교사인데 그 데이밍 선교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중국인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인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YMCA에서 시작을 해서 출범시켜서 화교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화교라고 표현하는데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국 주요 도시에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여기 서울, 인천, 군산, 목포, 수원, 대구 이런 지역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중국인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했죠. 중국 산동성 출신의 한의사 첫大신과 대민 선교사의 만남으로 시작된 한성교회. 이후 마가렛 퀸 선교사의 조력으로 국내에는 많은 중국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한성교회 역시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동에 와서 여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처음 봤어요. 잘 모르는데 이게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인 교회, 대표적인 중국인 교회. 그래서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과거에는 여기 바로 문화방송이었잖아요. 바로 앞에가 문화방송이었는데 이 한성교회가 중국인 교회로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를 감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 수많은 차와 빽빽한 빌딩 숲이 연상되는 이곳에 이토록 많은 기독교 역사의 흔적과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무척 놀라웠는데요. 도심 속에서 만나는 서울 기독교 선교의 역사.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